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초죠. 9월 초에 있었던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 세 개 정상회의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년 연말에 10월 말 내지는 11월 달에 이 아세안 정상회의,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개최되는 두 번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그 계기로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매번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세안 정상회의, 그 다음은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같이 한꺼번에 열리는데, 올해는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세 개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앞당겨서 9월 초에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요. 9월 달에 9월 중순에 인도에서 G20 회의가 있었고, 아무래도 정상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 보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를 인도의 G20 정상회의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좀 일찍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9월 초에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 정상회의들, 이 세 가지 중요한 정상회의들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면, 예년에 비해서 미중 경쟁의 모습은 다소 약화됐다. 그 대신에 아세안 정상회의 차원에서 아세안 내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상회의에서 나타났던 이런 몇몇 가지 소소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한국의 대아세안 외교에 대한 좀 함의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미얀마 이슈일 겁니다. 2021년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미얀마는 계속 아세안의 골칫거리입니다. 국제사회에선 아세안에 압력을 많이 집어넣고 있죠. 미얀마 문제, 당신들의 회원국인 미얀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 라는 압력을 집어넣고 있는데, 사실은 아세안으로서도 미얀마 국내 문제에 딱히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세안 관련된 회의에 미얀마 군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항 합의라고 부르는 미얀마 내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아세안의 제안사항이 있는데, 이 5개항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5개항 합의를 중심으로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이고 내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2026년에는 미얀마가 다시 한번 의장국을 할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세안 입장에서는 미리 해결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2006년에 한번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수입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세안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미리 사전에 해결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에서 나온 결론이 2026년 미얀마의 의장국 순번을 건너뛰고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미얀마에서는 이거에 대한 좀 반발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아세안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세안 내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세안이 이야기하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이라는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에 관련해서 미국, 한국, 중국과 아세안이 별도의 협력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오랫동안 아세안 중심성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세안이 아세안과 대화 상대국인 강대국들에게 이 AOIP,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을 핵심으로 하고 그 관점을 중심에 놓은 별도의 협력 문서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인도, 호주 할 것 없이 별도의 협력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문서들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을 핵심에 놓는
그런 협력을 하겠다라는 문서를 별도로 발표한 거는 좀 이게 앞으로 아세안이 AOIP를 주류화하는, 아세안 안의 협력도 그렇고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에서도 주류화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많은 무게를 실어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할 때 슬로건이 Epicentrum of Growth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핵심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한 해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많이 약화된 시점에서 아세안이 경제적으로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가지 중요한 문서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 해양 경제 성장이라는 그 블루프린트를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그린 이코노미, 역시나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을 모두 묶어가지고 이거를 향후에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그린 이코노미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아세안도 코로나19 기간 중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아세안의 향후 경제 협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다라는 부분에 다들 동의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디지털 협력, 디지털 전환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아세안 내 디지털 자유무역 협정에 관련된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미중 협력에 관해서는 올해 상대적으로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은 상대적으로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에서 좀 다소 약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요. G20 회의를 가느라고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는 빠졌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고 새로 임명된 리창 총리가 참석을 했죠. 리창 총리는 이 아세안 관련된 다자회의 무대에 이번이 첫 번째 참석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참석한 인사들의 정치적인 무게감이 다소 떨어졌고, 따라서 리창 총리나 해리스 부통령이나 이 미중 전략 경쟁에 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예년에 하던 정도 수준에서 서로 약간 그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전략, 인태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사실은 아세안 관련된 정상회의 이전에 좀 관심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은 중국 천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3년 중국 표준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역시 중국이 과거부터 주장했던 9단선을 그대로 거기에 표시했고, 또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악사이친이나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포함한 그런 지도를 발표해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나아가서 인도까지 좀 이 지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좀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올해 정상회의는 이렇게 커다란 논란 없이 끝나는 것 같았었는데, 마지막에 정상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G20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베트남에 들러서 베트남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동맹 바로 밑에까지 높이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또는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을 드디어 미국이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 아니냐라는 관찰들도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베트남의 다면적인 외교라는 것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과 관계 강화를 하고 그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 또 러시아와 관계, 아니면 인도라든지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그대로 이어나가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 인사가 베트남을 방문했었고, 바이든이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올리고 난 직후에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온 거를 보면은 뭐 베트남이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베트남은 여전히 과거부터 하던 대로 여전히 모든 강대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이 베트남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결론을 대신해서 그럼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아세안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관해서 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아세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라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대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에 아세안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하 관계냐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이 상당히 미국과 가까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미국의 인태 전략하고 많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남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칭 전략,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동남아 방면의 인태 전략 내지는 한국의 아세안 전략을 설명할 때 좀 명확한 설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은 2024년에 동남아 국가들, 그러니까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관계 격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은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명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 AOIP에 상당히 많은 무게를 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한 문서를 준비할 때 AOIP, 그러니까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 아세안 중심성, 그리고 아세안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이런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발표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흔히 MSMB라고 부르는 meaningful, 의미 있고, substantive, 내실 있고, 실질적이고, 그리고 mutually beneficial, 상호 이익이 되는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원칙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문서를 만들지 좀 많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